여러분, 네, 두 번째 콘서트 인 부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이 공간에 사람으로 꽉 찰 만큼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요. 이 공간에 들어오지 못해서 저 안쪽에 이제 갤러리에서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 또 건물 밖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대표님 뵈니까 행복하시죠? 네. 예. 자, 오늘 많은 에너지 받아가시고 또 많은 에너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광도서는 부산의 자존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도서에서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된 거, 저희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 또 귀하게 마련해 주신 김윤환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부산까지 또 여러 의원분들께서 다 오셨는데, 제가 일단 눈에 이제 보이는 대로 여기 뭐 정현호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한자 의원님, 우재준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김한준 의원님, 또 김종호 의원님. 예. 네, 김영혁 최고원님 계십니다. 네. 네. 자, 이제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이제 6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10분 늦어졌어요. 그리고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아침 일찍부터 서울에서 일정을 하시고 한동훈께서 부산에 오셔서도 여러 일정을 또 마치고 오시다 보니까 이 콘서트 끝나고 바로 또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인회는 좀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책갈피에 사인을 미리 해왔다고 합니다. 일단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북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대표님께서 먼저 10분 동안 스피치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책 속의 명문장들이 많습니다. 그 명문장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북토크를 하고, 마지막에 보너스 트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보너스 트랙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인터뷰를 여러 개 했는데요. 이게 인터뷰를 하면 서로 간에 이제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저쪽에서는 제가 어떤 뭐 폭탄 발언이라도 하길 바라고, 그리고 저는 또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선명한 발언. 저는 정치인은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선명해서 제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단보고 애매하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감정적인 소모도 있고 좀 피로감이 쌓이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편해집니다. 제가 요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지난 총선 대단히 어려웠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개헌 저지선까지도 밀리는 걱정을 했습니다. 진짜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에겐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셨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부산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부산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못 받아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회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미국의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had no card. 너는 카드가 없지 않냐? 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빠져 계시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럴 때가 아닌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엄이니 탄핵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것 아니야? 불안한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습니다. 총선 때 부산이 우리의 카드였거든요. 그 카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된 국민이고 이미 조선산업 같은 확실한 준비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난 12월 이후에 지난 12월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자신감이 떨어지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으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자신감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은 해상으로, 해군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미 조선업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조선업을 대신해주고 군함을 수리해줄 만한 국가 지구상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딘가요? 중국입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과 사생결단의 결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어디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카드가 없습니까? 자신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충분히 자신을 가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블록 과거하고 달리 과거에는 자본의 국적, 기업의 국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국적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아니면 미국 블록에 속해 있냐,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 블록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기업의 활동과 활동 영역이 달라집니다. 나라의 흥망이 달라집니다. 저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한, 미, 일 블록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카드를 충분히 쓰면서
국익을 최대한 뽑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의 원천은 바로 그런 선명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급적인 탄핵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지난 1차 탄핵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사유에 이런 걸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중러에 대한 외교 실패. 그러니까 친중 안 했다라는 것을 탄핵 사유로 넣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죠. 저는 그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카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더 발전하고 우리가 미래를 가꾸는 카드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널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 바깥에서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를 지지하시는 분도 많이 모이셨어요. 저는 그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읍시다.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것을 막고 우리의 카드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카드를 움켜쥐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혼란의 바다를 건널 것이고 그래서 미래로 갈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더 많은 합리적인 세상 생각을 가지고 애국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공통점을 모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모두가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시면 놀라실걸요. 그렇지만 우리는 차이점을 찾을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위험한 세상을 막겠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공통점. 우리 그건 동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바꾸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를 바꿉시다. 네. 지금 시대를 바꿀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 아닙니까? 늘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자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늘 못 바꿨습니다. 그리고 왜 헌법이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시큰둥하시냐?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은 다릅니다. 원래 헌법에 계엄과 탄핵은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안 썼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식칼을 던지거나 프라이팬을 휘두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서로 절제하는 전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87제가 유지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사태 이후에 깨졌어요. 그냥 사람으로 많이 군중으로 거리를 메우면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밀어붙이는 탈진실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또 겪을 겁니까? 아니요. 이런 일을 절대 겪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신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임무를 맡겠다는 정치인들이 희생하는 겁니다. 늘 안 됐던 이유는 이거예요.
나까지만 해먹고 다음부터 해. 이런 욕심 때문에. 나까지만 말고 나 말고 다음부터. 이래서는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이런 일을 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욕심, 그것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구시대를 닫겠다는, 굳은 일을 하겠다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시대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중요한 임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각오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죠. 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걱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저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가. 아, 이번에도 또 용병을 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그 말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용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용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당대표지 물러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책 속에 있는 명문장들 아마 여러 번씩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깊이 소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명문장 3가지만 소개하고 갈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슴속으로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냐면, 어찌 보면 저는 인생이라는 가위바위보에서 계속 운이 따라줬던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동훈 대표님 정도의 스펙이 되면 나는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이야기를 그것과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사실 운빨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자기가 좀 잘 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운이 작용하는 것을 좀 과소평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불행해진 것에 대해서 부분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도 과소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운이 안 따라줘서 그랬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또 하는 편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그때 어떤 운이 작용한 것이지, 그게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성을 위해서 살 생각입니다. 역시 이 마음이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뭐냐면 그 제가 어느 관문을 지나거나 그럴 때 운이 좋았을 때만 누군가는 좀 불운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운의 의미를 좀 되새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12월 3일 밤에 상황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계엄을 저지해야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초 동안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여당의 대표였고 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규정하고 군인들에게 나서지 말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상황을 제가 이 계엄 상황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저는 잠깐 동안 이 생각이 됐어요. 이 위치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뭐 운빨로 여기까지 온 사람으로서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1초 동안에 이런 생각을 다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나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운빨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객석에서 운도 실력이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실제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뭐 과거에 운칠기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운 없이 되는 것은 없는데 중요한 점은 그런 좋은 운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공을 이뤘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아마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문제를 내는 것도 국민이고 정답을 내는 것도 국민이다. 그건 제가 이제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신조인데요. 포퓰리즘을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저도 포퓰리즘을 비난한다. 그런데 그런 것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저는 대중과 그러니까 국민과 그리고 훈련된 정치인 사이에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국민이 맞을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 점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직생활 여러 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이 잘 안 맞아요. 제가 하는 계산의 특징은 잘 안 맞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충분히 고심하고 만든 계산도 세상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우연과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제 예상은 한 30% 정도 맞더라고요. 근데 3할 타자는 괜찮은 타자예요. 네, 뭐 야구의 도시 부산이지만 통상 3할 타자 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전성기 때 3할이야 뭐 흔하지만 통산 3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70%는 틀린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상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대중의 국민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영역에 와서는 더 현격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런 영역에서는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정답이 뭔지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이 좀 뭔가 지적을 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래.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이러기보다는 일단 이게 맞아라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건 그냥 그러고 싶다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나중에는 이거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데 라고 생각한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웬만하면 제 생각하고 달라도 여기 일단 국민들의 생각을 먼저 따라가 보는 편입니다. 물론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단기적인 선동이나 순간의 기호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도 선출된 사람입니다. 나치즘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때 대중이 선택한 것, 뭐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 있을 때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은 목숨 걸고 막아야죠.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체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판단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수준을 이뤘기 때문에 정치인 혹은 뭐 다른 누군가가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거는 이제 잘못일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책 제목도 그래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어 정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싶어 정치한다. 많이 쓰던 말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묻는 것 같은데 애들 만나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거요.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싫었어요. 저는 커서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뭐 꼭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저는 공공선을 위해 살고 싶었고 나라가 좀 더 잘 되고 국민이 좀 더 잘 살고 이러면 그게 그냥 뭐 애국심의 발효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문장은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이 뭔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큰 결정은 과감하고 명분 있게, 작은 결정은 소심하게 하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도 비슷하게 했던 건데요. 이런 거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걸 갈까 숨을까, 이걸 정할 때는 공정, 정의, 애국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조금 아주 심플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과감하게 결정해 버리고 유불리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지. 이걸 먼저 이런 결정 단계에서 이게 유불림이 어떨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사람이 용기를 못 내요. 그리고 항상 왜곡된 결정을 하면서 이게 정의에 맞는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하게 되죠. 대신에 일단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걸 관철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기보다는 소심하고 돌달도 두들겨가면서 디테일을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 반대로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큰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는 별거 다 별 생각하다가 막상 그 일로 들어가서는 귀찮아지고 게을러져서 대충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그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아까 했던 말처럼 이런 거죠. 제가 12월 3일날 밤에 계엄을 저지할까 말까 이 영역에서 이걸 계엄을 저지하면 나는 나중에 이렇게 쫓겨나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떤 경과를 거칠지는 몰라도 우리가 어렵게 만든 대통령의 이 한 계엄을 그 집권당의 당의 대표가 앞장서서 저지한다? 그게 해피엔딩일 수는 없을 거라는 건 당연히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계산을 넣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결정은 몰라. 이건 그냥 저지. 이건 그냥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거고 이건 그대로 뒀다가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은 모르겠고 일단 이건 막아야 돼.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오늘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때부터는 아니야 여기서 내가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지?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럼 이걸 내는 시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런 메시지를 냈죠. 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냈습니다. 그 짧게 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이게 일단 바로 올라가야 되겠고, 그리고 그게 언론에서 편집할 시간 없이 바로 화면에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짧고 간결해야 되고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 계엄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찬반 토론으로 가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군경들에게 부역하지 말아라. 뭐 좀 너무 센 얘기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자는 명분을 주고 뭐 이런 좀 작은 계산들을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계산할 때는 이미 저는 저지한다고 던져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소심하고 쫌생원처럼 하는 거죠. 그게 잘못 뒤집히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생긴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매번 저도 이거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비상계엄 당일에 그렇게 빨리 반대 메시지를 낸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일단 첫 번째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훗날 이제 알려진 일이지만 그 당시에 이 당내 중진 의원들은 왜 이거를 같이 회의를 하지 않고 대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뭐 그런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일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뭐 회의를 연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끄는 그런 좌고우면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이라는 그 책임 회피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명문장은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청중들을 쭉 보니까 뭐 한동훈 응원합니다 이런 팻말도 많이 들고 오셨고,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무슨 저기 별빛봉인가요? 그게 뭡니까 저게? 자, 한번 크게 좀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아, 좀 여러분의 어떤 그 열정에 큰 감사 드립니다. 네, 위에도 있습니다. 위에도 있습니다. 네. 사랑해요 한동훈! 사랑해요 한동훈! 예.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한동훈 대표님이 뭐 이거 좀 개인적인 얘기니까 우리 동훈이 형이 이런 간지러운 거를 되게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동훈이 형 이렇게 부르면 되게 어쩔 줄 몰라하고 네, 그런 모습도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할 텐데요. 그 책 내용 중에서 오늘은 2가지 정도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2가지는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농지개혁입니다. 여러분 농지개혁 아시죠? 네! 1950년 이승만 정부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지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소작농이 농사를 거의 지었지만 소작농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일반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들이 갖고 있던 땅을 농민들에게 이렇게 유상분배를 했고요. 그러니까 무상은 아니고, 무상분배를 하면 이제 사회주의가 되니까 그렇지 않고 값싼 가격에 현실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지주들은 그렇게 땅을 판 돈으로 뭘 했냐면 많은 분들이
산업자금, 산업화에 기여하는 그런 돈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이 많은 나라, 그리고 농민, 그리고 국민 각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사실 농지개혁에 대해서 우리 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강연을 본 적 있을 거예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대한생활에서 네. 이제 주최로 기업인들 모임에 가서 했었는데, 아마 그게 큰 화제가 됐던 네. 걸로 압니다. 오늘 그 간략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참 한심한 느껴지시기도 하죠.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으니까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치를 해보면 정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졌을 경우가 아닌 경우가 그 나라의 국민의 미래를 진짜 좌우합니다. 가장 그걸 보여주는 분명한 장면이 저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라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 우리보다 옛날에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긴 아직도 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농장의 지주들이에요. 그러면 그 갈등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미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농사만 지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지주가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결단이고,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디테일이 이렇거든요. 유산공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간 어차피 소작농 중에서 몇십 프로 정도를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차피 소작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농민들한테 유리한 조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걸 포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주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김성수 같은 분은 지주들을 설득했어요. 아,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정말 공산주의한테 뒤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낸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만석군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진짜 한순간에 변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교 남침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남침을 하면 게릴라들이, 소작농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옛날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상황은 아니 땅을 갖게 된 자작농으로 바뀌었는데요. 왜 들고 일어나겠어요? 지킬 게 많아진 사람들이 된 거죠. 저는 그 결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발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꼭 그 농지개혁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죠. 우리에게 카드가 있다. 우리는 카드를 쓸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인정합시다. 경제가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북중러 블록, 한미일 블록, 이 싸움이 계속 될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이기는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한미일이 북중러를 이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기서 나라의 새로운 우상향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 결단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결단, 그러니까 AI 시대, AX 시대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해서 정치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우상한 성장을 하게 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복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행 좀 하겠습니다. 진행 좀 하겠습니다. 그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 개혁을 사례로 든 이유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당시 북한은 우리와는 다른 길로 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농지를 농민들이 갖게 하고 자기 땅에서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게 했다면 북한은 자기 소유의 뭔가를 가질 수 있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게 없으니까 내 것이 없으면 내가 이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어떤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 주인의식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과 북한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그때의 결정이 그때의 정치가 옳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면 30%를 나눠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이렇게 위에다 제목을 부제를 좀 적어놓으셨네요. 부제 제목을 잠깐만 그런데요? 해주실까요? 아니, 저는 잠깐만요. 괜찮아. 이쪽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나라가 위험하게 되면 안 된다. 근데 그 점이 오. 저는 뭐가 듭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뭐 그거 꼭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든 할 것 같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방향이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여러분도 걱정하고 광장에 나온 분도 그런 큰 마음으로 모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엔비디아 30%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니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참지 못하고 본심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30%를 뺏는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있겠어요? 그런 본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을 제가 사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설득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당에 있는 의원들이 내통했다. 검찰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쳐낸 것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것도 역시 좀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해요. 본심이라는 게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결정적일 때는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위험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좋은 정치를 해야 되고 AX 시대에 올라타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위험한 세상에 오는 것을 한 마음으로 막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갖고 있는 철학은 곧 정치 체제와 이념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고요. 거기서 바로 정책이 나옵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한 사회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제 가정입니다. 예, 선거를 가정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정치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로 나아가야 하느냐?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 혁신의 과정 속에서 세계 경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크립토 커런시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암호화폐 뭐 이런 좀 전에 저는 외워서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 대표님이 또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크립토커런시를 갖고 계시진 않죠? 저는 그동안 직업적으로 볼 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관련한 일들을 계속 주시하고 관련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는 관여해 왔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니까 그 취임하기 얼마 전에 본인의 코인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한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싶었는데 그거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오전답게 갈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크립토커런시 같은 문제는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규제를 최대한 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이 정책의 기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우리는 카드가 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디지털 세계에 대한 문해력, 이해력, 그리고 적응도가 엄청나게 높은 국민들이 그 카드예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크립토커런시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민주당이 주장했듯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이슈를 규제를 더 풀고 자유롭게 이 영역이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박수치고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게 과연 현실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막 바다 이야기 같은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전체 그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GDP를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런 물결 속에서 우리는 이걸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올라타고 우리도 그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민간 영역에서 이미 열심히 뛰고 있고 열심히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거기 뒷다리 잡지 않으면 돼요. 이 영역은 그리고 젊은이들이 코인 투자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돈을 벌면 안 됩니까? 그 꼭 좀 장 좋을 때 그걸 뭐 세금이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화폐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달러 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이게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세금 매기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그 지금 이런 식의 블록체인으로 된 화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제대로 추적해서 세금을 공평하게 매기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걸 어렵게 하고 귀찮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친화적으로 더 응원하는, 물론 알트코인 같이 다른 문제에서
손해를 입거나 그런 투자자를 보호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가야지 전체적인 파이도 줄이고 어떻게든 간에 힘들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사실 금투세 유예도 그런 취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금투세 유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소수파이지만 다수파의 횡포를 이겨낸 사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죠. 금투세 폐지 계속 반복했는데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의 민주당 저거 안 해줄 거야. 저기 민노총 보고 있잖아. 뭐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위도 계란으로 많이 치면 깨지거든요. 우리는 그런 끈질김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지금 물론 그건 정치인의 끈질김과 정치인의 지배함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게 세상의 트렌드와 맞아야 하고 국민들의 니즈와 맞아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금투세였던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자, 제가 여기 부산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죠. 글로벌 허브 문제, 산업은행 문제. 부산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내려와서 그건 의식적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정치인이 여기 내려와서 그 두 가지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의식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부산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막고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될 때까지. 명분 있는 거라면 될 때까지 시민의 뜻과 정치의 집념이 합쳐지면 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좀 전에 이제 코인 얘기를 하시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리에게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위에버 카드라는 말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요즘 말로 하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럴까요?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뭔가 용기가 이렇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한 대표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거 정말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른 나라들 뭐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데 뭐 관세 이렇게 매기는 거 보면서 다들 우려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대표님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혹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이 핵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자세히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한 대표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핵 잠재력 어떤 구상입니까? 을 찬성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핵무장 하는 거 좋아요? 핵무기 갖다 놓는 거 좋습니까? 아니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데 그러면 핵무장을 하고 경제 제재까지 받는다라는 걸 물어보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적은 수에서만 찬성할 거예요. 근데 북한이 지금 사실상 핵을 개발을 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입장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의 제1임무는 안보예요. 우리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의 국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핵무장을 직접 하려면 NPT라는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나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하는 나라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뿐이에요.
인도나 파키스탄이라든가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는 다른 게 뭐냐면 NPT를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NPT를 만약에 우리는 NPT 가입국인데 NPT에서 탈퇴한 다음에 핵을 갖는다. 이건 굉장한 제재가 따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핵을 직접 보유한다 그러면 우리 영토에서 어디다가 둘 겁니까? 그 지역에서 찬성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뭐냐면 농축 재처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만 개발해 놓는 겁니다. 그 자체도 큰 억지력이 있거든요. 몇 달 사이에 만들 수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단계까지는 지금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MBT 탈퇴, MBT는 무관해요. MBT까지는 필요 없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현재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핵에 관해서 보이고 있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면 그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 쇼잉을 한번 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핵 추진 잠수함은 MBT와는 무관해요. 핵 추진 잠수함은 그 자체로 핵무기는 아니거든요. 핵 추진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이고, 그렇지만 정말 궁극의 무기죠. 그건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MBT 문제하고 관계없고 새로운 한미협정을 체결하는 정도는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 국방력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한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농축 재처리 기술이라는 게 우라늄을 농축해서 이제 뭐 원자력이나 아니면 핵무기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게 바꾸는 것이고, 이제 재처리는 사용 후 해결료를 이제 새로 이렇게 다시 이거를 처리해서 또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막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뭐 원전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자주적인 그런 걸로 못 나가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정치인들 중에서는 대한민국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이 감성적으로 듣기에는 야 그래 우리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방을 해야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NPT를 탈퇴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수많은 경제 제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이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서 이야기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된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뭐 개발 중인 핵무기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억지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대한 대응력이 보여집니까? 자. 네, 여러분 벌써 7시 10분이에요. 끝날 시간이 돼가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은 아쉬워할 것 같아서 보너스 트랙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한동훈의 알쓸신잡 티저. 한 대표께서 여러 분야에 이렇게 좀 잡학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알려진 게 지난번에 뭐 책에서도 밀떡, 밀리터리 덕후라 그래서 예, 밀떡이 있는데 어느 분야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밀리터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밀떡이 은근히 많은데요. 저는 주로 2차 대전 전사를 좋아해요. 그때 무기들이라든가 그때 연합군과 주축국의 무기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죠.
꽤 많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아니요, 저도 이제 그 대표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것이 그 책에 보면 사안 야간 투시경을 알아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다. 정말 위중한 상황에 나오는 거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게 비싸거든요. 2알짜리는 그렇게 안 비싼데요. 4알짜리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알아보기가 힘든데 아마 그날 현장에서 그거를 저게 비싼 거구나 알아보신 분 아마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 티저예요, 티저니까 저희가 뭐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짧게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마 느끼겠지만 한 대표님이 어떤 당연히 법학이나 이런 전공을 하셨으니까 역사, 철학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건 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문과란 말이에요. 문과인데 과학이면 상당히 문과생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보셨을 것 같은데 길치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길치인데 어떻게 과학을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것저것 얕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길을 잘 모르는 건 맞는데 혹시 여기 길 잘 못 찾는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갈래길이 있을 때 50대 50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꼭 틀린 길을 찾아가려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자꾸 틀린 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인데 제가 검사할 때 검사들은 여기 관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첫날 와서 이제 관사를 이렇게 배정받죠. 여러씩 쓰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하고 다닐 때였는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는데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심히 찾았는데 정말로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모텔에서 잤어요. 첫날에. 근데 그 이후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그때 통용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래도 그래서 저는 운전도 그 전에는 완전히 아는 길 아니면은 그냥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못 찾겠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사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발명품의 정말 큰 수혜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지금도 길을 잘 못 찾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되게 다 지금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사실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생활에서 많이 쓰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한번 대표님께 물어볼까요? 네. 저는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좋아해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분이 플러팅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거든요. 잘 모르시죠? 그분 그 책도 있어요. 연애편지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건 근데 아인슈타인이 아니면 흉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인에게 자꾸 이제 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는 거고 엄마와 딸에게 연애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책으로도 묶여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것도 이 사람의 재미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좀 재미있는 분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이거잖아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중력이 커지면 그러니까 그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거나 중력이 센 곳에 간 사람은 덜 늙어요. 나중에 만나면.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나온 아빠와 엄마, 딸이 만났는데 아빠는 안 늙고 딸은 엄청 늙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하늘에 더 높이 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구의 중력보다 중력이 좀 작아요. 뭐 미세한 차이겠지만. 근데 이러다 보니 땅 위에 있는 위치를 찍으면 여기는 중력이 작다 보면 여기는 시간이 좀 다르게 가거든요. 이 지상의 시간하고. 그런데 이게 왜 저는 재밌게 봤냐면 아니 이게 진짜 시간 차이 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런 그 시간의 상대성, 시간 차이를 시간과 중력의 문제, 속도의 문제를 그냥 분명하게 현실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 정보를 그대로 쓰면 이 거리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 정도로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인공위성을 쏜 자료를 가지고 중력값, 그러니까 중력값이라는 딴 게 아니라 이 시간 차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저는 볼 때마다 아 이게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오다고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인슈타인이 뭐 죽은지 돌아가신지 꽤 됐지만 아인슈타인이 죽어서 길치 한 명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여러 알쓸신잡처럼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관객 여러분, 아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 이 시간도 되게 빨리 갔죠?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오시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어떤 질문들을 자 그러면 노란색 질문인데요. 책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포나 이런 다른 감정들의 스위치를 끄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해요. 좀 어려움에 처하고 좀 제가 눌릴 때는 아니 임진왜란 때 태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접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전쟁통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상대성 원리인가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자, 이거는 이제 좀 젊은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며칠 전에 나왔던 그 신사임당 유튜브 때문인 것 같은데 그 경제 토론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달라. 청년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기회를 주시면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제가 아는 정도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게 뭐 변화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경제가 중요하고요. 다만 그 경제가 제가 아까 우리의 위험, 우리의 카드, 우리의 체제 이런 걸 말씀드렸죠. 이거 다 경제입니다. 우리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한 대표님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 지키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청년이 잘 사는 사회, 기회가 많은 사회,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 크립토 자산 가상화폐에서 공정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미안합니다. 어떤 면에서 미안하냐면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청년들이 소외감을 느낄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보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정말 찾고 싶습니다. 정말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을 볼 때마다
청년의 입장을 먼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바뀌고 어느 순간에 많은 부분이 개선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 제가 딱 두 분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영도 유족회 대표로 백종화 대표님 오셨는데 한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그러셔서 이쪽에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온 강민주님 어디 계신가요? 예, 강민주님께 잠깐 마이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대표님 어머 질투나. 대표님 이렇게 사복 입은 모습 보고 지금 심장이 떨려가지고 네, 제가 이거 대표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은 편지인데요. 앞뒤 제가 이 책을 읽고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당연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참.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암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치료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참여하신 건데 그렇죠. 제가 아까 운이 좋다고 했잖아요. 제 운은 다 드리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엄마가 바라는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잘 되실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진짜 제가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잠시만 노래 좀 앉아주십시오. 아직 행동 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기 잘 앉아주십시오. 나도 일어나. 잘 볼게요. 그래. 정말 이거 제가 20대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림을 잘 그려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어머님의 쾌유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크게 박수 쳐주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꽃다발을 드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꽃다발 해주십시오. 꽃다발. 예. 77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공을 의미하는 의미로. 네.
예, 77송이의 꽃이 성공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네, 꼭 보세요. 좀 가져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한동훈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거치면 장관도 하고 정치했잖아요. 그리고 정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제가 겪었던 일을 평생 정치에도 못 겪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건 이런 걸 느낍니다. 정치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정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그